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8월 8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입추였는데요. 가을의 시작이라니 아직 체감되진 않으시죠? 하지만 절기 입추가 지나면 폭염이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다들 올여름 무더위를 조금만 더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직까지는 꽤나 더운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중부지방에는 장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던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부지방 많은 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많은 곳에는 300mm 이상, 또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에 150mm 이상이 내릴 텐데요.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7.7도, 강릉은 29.7도, 제주는 28.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28도, 강릉은 32도, 제주와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주 후반까지는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어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잠실 운동장 테러 소동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또 경찰과 소방이 동시에 출동하는 그런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 폭탄 테러를 가하겠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의 전사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오전 중에 이 3차례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크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대대적인 수색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폭탄 테러 예고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일단 바로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이 운동장 내 폭발물이나 위험물이 없는지 수색 작업을 벌였고요. 또 경찰 요청을 했는데 이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소방 당국에서는 차량 16대와 이 관련 인력 58명을 투입을 했는데요. 현재 잠실 종합운동장에서는 오는 10일 이 개최 예정인 글로벌 관광축제인 서울 페스타 2022 준비가 한창인데 이 행사를 준비하던 인력 1000명과 운동장에서 훈련하던 이 프로야구팀이 함께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수색 결과 이 폭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모든 상황은 어제 오전 11시 13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야, 이게 단순히 해프닝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글쎄 이거 글 작성자 누군지 알아냈습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IP 추적을 통해서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을 작성자로 특정하고 검거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작성자와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작성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처벌 여부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찰이 작성자의 거주지에까지 찾아가서 작성자를 대면하고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작성자의 이 지적 장애가 있고 또 실질적인 위협이 없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구속과 같은 적극적인 신병 확보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이거 왜 또 이런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놀랐습니까? 그래.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전역자 두발 정리 감론 을박입니다.
고된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이 병사들의 마음 정말 얼마나 설렐까요? 그런데 이 병사들에게 전역 전날까지 두 발을 정리하라는 군 방침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거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인들의 제보 창구로 이용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역 전날까지 머리를 자르라는 부대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 병사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작성자에 따르면 이 부대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요. 전역 대기를 위해서 복귀 예정 중인 이 병사들에게 두 발을 정리를 하고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전역일 전날까지는 머리를 잘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전역 당일에 두 발이 길면 자르고 출발을 해야 해서 이 출발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곧 사회로 나갈 병사들이거든요. 근데 두 발 정리를 전역 전에 강요한다. 갑론을박이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전역 전에 두 발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현역 병사로 보이는 누리꾼부터요. 군생활 악몽이 떠오르는 누리꾼들까지 정말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전역일까지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한 누리꾼은요. 군대에는 지켜야 되는 군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시행돼야 되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역 전날까지 머리를 기르려는 병사의 마음가짐이 군인으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전역하는 당일까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의견도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부대 방침이 대체로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요. 군 간부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직업이지만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끌려온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앞뒤 생각은 하지 않고 융통성 없이 군인 정신만 강조하는 것은 악의적인 괴롭힘이다 이런 주장도 달렸고요. 또 억지로 끌고 온 청년들한테 내가 너의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방식은 굉장히 뭔가 전형적인 어떤 꼰대 마인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글이 나오는 이유가요. 군 부대에서 병사와 간부 간의 두발 규정이 차등해서 적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실제로 병사들과 간부들 간의 그런 두발 규정이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나요? 네, 실제로 육해 공군 규정을 보면요. 병사가 간부에 비해서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군을 예로 들면요. 병사는 앞머리와 윗머리는 3cm,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로 짧은 스포츠형으로 유지하도록 이 머리 스타일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가르마도 탈 수 있습니다. 가르마를 타는 간부 표준형과 머리 부위에 따라서 1cm에서 5cm 정도의 길이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이 짧은 스포츠형 두 가지 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시정을 권고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이걸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병사들의 두발 규정 완화를 주문한 셈인데요. 당시 인권위는 이 군 두발 규정이라는 것이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간부와 병사를 차등해서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도 단정한 용모를 유지를 하고 전투모 같은 전투 장구 착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짧은 머리를 유지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계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시정 권고에 따라서 과연 병사들의 두발 규정이 완화가 될 수 있을지 군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군대에서는 그냥 하려면 해! 뭐 이거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신세대들은 왜 해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무지출 챌린지 열풍입니다. 혹시 욜로라고 기억하실까요? You live only once.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만 산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한 번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장의 만족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 트렌드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욜로식의 소비는 지고요. 정말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가 새롭게 뜨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0원도 쓰지 않는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그런 소비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현재 SNS에서는요. 이런 무지출 챌린지를 위한 노하우나 절약 방식을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 그 한 프로그램에서 스타들이 뭐 일주일에 10,000원 가지고 사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도 어떻게 살지 싶었는데 하루에 10원도 안 쓴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도요.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절약이나 저축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무지출 챌린지를 인증하는 그런 게시글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인증 방식은 본인 가계부와 달력 사진을 공유를 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회원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 중이라는 한 회원은요. 정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장바구니에 담았는데도 막상 총합 금액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이 냉장고 파먹기를 계속해야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는 것은 식비 절약 방법 중에 하나인데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반찬과 이 나머지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끼니를 때우면서 추가적인 지출을 줄이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절약에 실패했을 때 실패 원인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반성 게시판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회원은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녁에 김치찜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면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무너졌다, 반성해야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전에도 이럴 때 저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분들 많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 지금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점심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이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정말 열심히 싸다니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편의점 업계는 이렇게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2,000원에서 3,000원대의 초저가 도시락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다면 이렇게 과하게 소비를 통제하면 언젠가는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무지출 챌린지 중인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색하다, 뭐 자린고비다 이런 꼬리표가 붙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는 과거에 우리가 알던 자린고비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혹시 갓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갓생? 네. 갓생? 갓생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요. 네. 이게 이 영어 단어 중에서 신을 의미하는 가드와 인생을 의미하는 생, 이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게 신조어인데요. 뭔가 좀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 MZ세대들이 갓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가요. MZ세대들한테 돈을 무작정 아끼는 방식보다는 갓생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뭔가 자기 개발이나 어떤 성장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뭐 욜로 소비라든가 뭐 플렉스 소비라든가 이런 과하게 소비하는 어떤 방식에 뭔가 피로감을 느낀 우리 MZ세대들이 이렇게 지출을 철저하게 조절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이 무지출 챌린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언론사의 기자가 실제로 4일 동안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 방식이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따릉이나 지하철을 타고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컵라면이나 즉석밥을 먹어봤다고 합니다. 4일 동안 몸은 정말 피곤했는데 배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따릉이와 지하철이 너무 편해서 택시에 많은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기분도 들었다고 하고요. 적은 돈으로도 맛있게 한 끼 식사를 또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다고 하는데 뭔가 새로운 어떤 소비 방식을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너나 할 거 없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호황 속에 산 적이 있었나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해봅니다. 어쩔 수 없죠. 이번에도 또 허리띠 졸라매야죠. 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건우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 뭡니까? 네, 요즘 여름 휴가철이죠.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자동차 업계에선 차량 전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른바 취향 저격인데요. 취향을 저격한 당신의 취향을 저격하는 자동차 전시장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다양한 콘셉트의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전시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채널을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똑같이 맞췄는데 투샷이 안 잡혔어. 둘이 아니, 안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예. 딱 맞는다. 네. 정말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요즘은 자동차 전시장이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서 꽃단장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첫 번째, 어디로 가볼까요? 요즘 서울에서 정말 핫한 공간이죠. 여기에 네. 차세대 전기차가 떴습니다.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 9월 출시 예정인 H사의 전기차 i모델 전시장이 열렸습니다. 이색 체험까지 더해서 총 4개의 체험형 테마로 구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미리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오픈하자마자 갔는데도 뭐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요. 주말에는 3시간씩 대기할 정도로 뜨겁죠.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전시장으로 떠나보시죠. 자, 먼저 보시는 이곳 바로 사운드 청음 VR 체험 공간입니다. i모델의 디자인과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가상현실 스튜디오 체험이 가능하고요. 또 차량에 적용된 이거 음악 좋아하는 저한테 정말 중요한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청음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선 신차의 다양한 색감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어서 시각과 총각 또 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 운전할 때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네, 맞아요. 저건 그냥 직접 청해 볼 수 있으니까 좋겠는데요. 그럼요.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이 있습니다. 주행 성능 체험 공간인데요. 크리스털 LED 미디어 아트를 활용을 해서 약 2분간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체험자가 도착하면 4개의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조향 장치에 휠 램프가 점등이 되는데요. 여기에 드라이빙 모드별로 색채가 바뀌고요. 체험자가 다양한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차를 중심으로 LED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게 바뀌는 게 인상적이네요. 이제 2개의 공간을 봤습니다. 나머지 2개의 공간을 밝혀주시죠. 2개 준비돼 있습니다. 네, 3번째로 소개해드릴 곳 바로 라이프스타일 도슨트 체험 공간인데요. 일과 휴식을 테마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를 하고요. 또 차량에 대한 기능을 상세하게 체험하고 안내하는 도슨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 무드램프를 활용한 체험 공간입니다. 여기서 고객이 직접 조명의 색상을 조합을 해보고요. 아이 모델과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방법이 좀 특이하거든요. 네. 고객이 터치 키오스크에서 총 4,000개가 넘는 색상 조합 중에서 나만의 색 2개를 콕 집어서 선택을 하면 현장에서 22개의 라이팅볼에 2가지 색을 함께 넣어서 나만의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찾아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기간 잘 맞추셔야 합니다. 방금 보신 전시관 7월 28일 목요일이었죠. 그때부터 8월 20일 토요일까지 여의도 서울 더 현대 1층 전시관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별도의 사전 예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이 키오스크에서 현장 예약을 하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에는 대기 인원이 좀 많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양한 이벤트와 사은품 제공까지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주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시장 그러면 차만 쭉 진열돼 있고 문 열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정도가 다였는데 이제는 실제로 다 청음도 하고 또 자기가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찾아가는 전시장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전시장입니다. 지난 6월 15일 수요일 사전 계약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S사의 새로운 SUV T모델 전시장인데 차량 구매자들이 쉽고 편하게 신차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쇼핑몰 등 전국 23곳에서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좀 기다렸다가 자신과 가까운 곳에 전시장이 찾아왔을 때 그때 딱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뭐예요? 눈에 띄는 장소 있었죠. 제주도의 한 그 호텔에서 전시장을 열었는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커뮤니티 호텔을 묶는 투숙객은요.
해당 호텔의 캠프 광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은 7월 2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이 기간 내에 호텔 내 전시된 T 모델을 촬영하고 착착착 SNS에 착착착 올리잖아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가야지, 지역 가야지. 주민들 뭐 또 여행객들 다 좋아할 만한 장소인데 그렇죠. 네. 또 특색 있는 게 있다면서요. 자동차하고 패션의 만남 뭐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시장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릴 좀 편집숍이 있습니다. 여기 네. 저도 옷 참 많이 샀던 데인데 국내 대표 편집숍 K 브랜드입니다. 1997년 부산 해운대 스케이트보드 매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국내 스트리트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편집숍 K 브랜드가 자동차 기업 H사와 손을 잡고 협업을 한 건데요. 7월 30일 토요일부터 8월 28일 일요일까지 리뉴얼된 팝업 스토어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패션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이번 협업 소식이 특히 더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리뉴얼됐다 그랬잖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도 역시 채널 A가 같습니다. 먼저 전시장에 들어서니까 특별한 자동차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 팝업 스토어를 위해서 특별 제작한 쇼카인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걸로 총 2대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중 여기가 성수에 있는데 이 성수가 하면 또 자유로움과 다양성, 힙한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이 성수 에디션은 이곳 전시장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전시장은 뭐 MZ세대뿐이 아니고 가족 다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곳이 뭐 단순히 자동차만 구경하고 이런 공간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테린이라고 하잖아요. 네. 테린이. 예, 테니스 어린이. 테니스를 좋아하는 젊은 층들을 겨냥한 건데요. 요즘 MZ세대에서 테니스 룩이 코트를 넘어서 일상생활까지 침투를 했거든요. 여기에선 테니스를 모티브로 한 반바지, 모자, 헤드밴드 이런 한정판 굿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나만의 그릴 배지를 만들거나 티셔츠에 원하는 문구를 부착해서 나만의 옷을 만들고 또 디지털 프린팅 타투까지 새기는 것처럼 다양한 힙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찾아보시면 즐거운 나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전시장 중에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전시장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죠. 뭐 요즘에 날 꿉꿉하고 후텁지근하고 이런데 저 안에는 뽀송뽀송하게 잘 해놨어요. 뽀송뽀송. 에어컨 바람 싹 나고 도심의 피서를 즐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다양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이혼한 아내의 현 남편이 폭로한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이혼한 아내 현 남편이 어떤 비밀을 폭로했어요. 그게 대체 뭘까요? 자, 그 비밀을 꽁투로 준비했습니다. 자,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전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현 남편 역할은 안건우 기자. 근데 남편 너무 많다. 자,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저와의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저희는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랑 이혼한 지 얼마 됐다고 금세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재혼을 한 거 있죠? 재용 씨 오랜만이네. 롱타임 롱씨. 이런 데서 만날 줄 몰랐는데 세상 참 좁다. 그치?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야? 당신 뭐 재혼했다더니 연하남이었어? 허니. 안녕하세요. 수림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형님? 정말 언제 봤다고 형님이래? 8살 연하, 8살 연하. 아유, 말씀 놓으세요, 형님. 아내가 그러는데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형님이시라고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형님. 진짜 기분 나쁘네. 아니, 앞으로 죽는 날까지 그쪽하고 마주칠 일 없을 테니까 그냥 가던 길 가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기분 나쁜 남자였습니다. 얼마 뒤 그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말 못한 비밀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양심 고백을 하겠다는 겁니다. 띠띠띠띠. 형님. 안녕하세요. 저 수림 씨 남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 두 사람 형님이랑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어요. 뭐 어쩌고저째? 그럼 둘이서
외도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형, 잠깐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수림 씨가 또 바람을 피운다는 겁니다. 저도 형님이랑 똑같은 피해자예요. 우리 이참에 똘똘 뭉쳐서 같이 소송하는 건 어떨까요, 형님? 아니, 뭐 어쩌고 저째? 어? 지금 나하고 편 먹자는 거야? 네. 전화 끊어! 저와의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랑 외도를 하고 있었다니 이혼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너무 분하고 원통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거 완전 막상인데. 황당한데? 네. 그래서 화날 것 같아요. 편 먹자고? 형 너무 연기가 느글느글했어. 사랑과 전쟁인 줄 알았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올라온 사연입니다. 30대 중반 남성 A씨가 전 와이프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면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A씨는 전처 B씨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을 속이고 외도했다는 사실을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소식 딱 듣고 나서. 그러면 결혼 생활 할 때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요. 당시 A씨와 전처 B씨는 2아이까지 키우고 있었거든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힘들까 봐 A씨는 뭐 청소, 빨래 이런 가사 일을 다 도맡았고요. 육아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하더니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요. 결국 남편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후에 1년쯤 지나서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7살 어린 남성과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당시 남편은 아내하고 이렇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혼 전부터 그러면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재혼한 그 남자. B씨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A씨는 아이 엄마들에게 든든한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B씨의 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정말 죄송하다, 후회 중이다라면서 다짜고짜 사과를 했고요. 사실은 이혼하기 2년 전부터 몰래 B씨와 불륜 관계였다. A씨가 몰랐던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처하고 외도한 사실을 지금의 남편이 폭로하게 된 거고. 그렇지. 근데 이게 한 3년쯤 지나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의 남편이 좀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 B씨가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는 지금 나도 A씨 당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면서 현재 상간남 소송 또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이어서 애들은 A씨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 A씨도 애를 키워야 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 같다라면서 전화를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에게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도 다시 바로 잡을 방법이 있나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네. 통화를 끊은 A씨가 당연히 허탈할 수밖에 없었겠죠. 두 사람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한다라면서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뭐가 자랑이라고 이제 와서 외도를 밝힌 겁니까? 그리고 그러게요. 무슨 아내의 아이들은 전 남편이 키우는 게 좋겠다. 이게 무슨 조언이에요. 무슨 조언이 이런 조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모른 채로 살았을 텐데 알고 나서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궁금한 게 누리꾼들이 이 사연 보고 뭐라 그랬어요? 누리꾼들 당연히 이제 위로를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혼하기 2년 전부터 만난 사이라면 친자 확인부터 하는 게 좋겠다. 또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부터 다시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남편은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불륜을 밝혀도 이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되면 불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이혼 상담할 때 이제 혼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뭐 누구랑 같이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랑 여자랑 같이 왔는데 가족은 아닌 것 같고 누구냐 하면 이제 쭈삐쭈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애인을 이제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외도한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시 이제 재혼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몇 년 있다 또 다시 와요. 다시 이혼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당연히 이제 이혼한 이후에도
이 상간녀라든지 상간남을 상대로 이제 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렇죠. 외부에 증거가 있어야 되죠. 뭐 SNS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이혼 당시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도 없었겠죠. 이미 3년이나 지났고.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이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든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혹시 전처가 그 불륜 사실을 인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통화를 녹음했다거나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증거가 없으면 재판을 해도 이기기 어려운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갈 수는 없잖아요. 증거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이 지금 현재 남편, 그러니까 상간남의 전화를 해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녹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녹음 자체가 또 새로운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거 뭐 불법도 아니고 네. 사실 녹음이라는 거는 대화 당사자라든지 통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녹음을 해도 괜찮거든요. 특히 이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은 굉장히 증거가 이제 엄격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가지고 증거능력을 판단하는데 이 가사재판이라든지 뭐 이혼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심증주에 따라서 넓게 증거가 채택되니까 이것도 증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길을 쓰고 증거를 수집해야겠네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지 어떻게든 그 위자료 받아내야지 속이 우려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좀 네. 늦게 알게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증거 수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부 협의혼한 지 지금 3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소멸시효를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아하, 어차피 소멸시효. 이 위자료 청구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기 때문에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불법행위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부는 이미 이혼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했을 때 비로소 이 손해가 구체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성립한 때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증거 수집하셔서 이 시효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 들어보면 아내가 이제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잖아요. 남편이 너무 성격 차이인 줄만 알고 순순히 이혼을 해준 게 좀 억울할 맞아. 것 같아요. 앞서 얘기 나왔던 그 재산 분할 이것만이라도 좀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제 가끔 이제 이혼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재산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혼만 해달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재산 분할은 본인의 권리고요. 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산 분할도 시효가 있어요.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하셔야 되거든요. 가끔 2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억울하다. 지금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2년 이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애들은 어떡해요? 그래만. 아내가 애를 보고 있었는데 바람 피고 또 이혼하게 생겼는데 그럼 그 애들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편도 조언이라고 그 전 전화해서. 남편한테 이제 네. 당신이 키워라. 맞아, 맞아. 그리고 아이들 뭐 매달 지급되는 양육비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는데 그 조정이 가능합니까? 일단 전 남편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아이들 양육권은 제일 중요한 기준이 자의 복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도를 했다 또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이 박탈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피워서 또 이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도대체 아내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뭐 방치했다든가 하는 이 신체적인 어떤 또는 정신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좀 더 잘 입증을 한다고 하면 좀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다시 비양육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내가. 그러면은 아내가 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니 이 사건을 들으면서 지금 박소림 씨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이 너무 그래, 아이들 그렇죠. 걱정돼. 상처받죠. 네. 네. 가장 피해자가 이 아이들이네요. 에이. 자, 다음 주제 가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남편이 음주운전했는데 아내가 잡혀갔어요. 어허. 네. 자, 사연을 꽁트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요. 경찰 역할은 예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와이프랑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앞불사 제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빠져나갈 수가 술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응? 저기 앞에 경찰 음주 단속하는데 여보 나한테 술 냄새 나지 한번. 그래 어디 해봐. 냄새. 뭐 마늘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 술을 몇 잔 먹은 거야. 술 냄새 많이 난다. 어떻게 이러다 경찰한테 걸리겠어. 안 되겠다. 그럼 여보 일단 있잖아. 나하고 자리 좀 바꿔. 당신 술 안 마셨잖아. 나랑? 바꿔 얼른. 나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경찰이 안 볼 때 몰래 조수석에 있던 아내랑 자리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자리를 바꾸던 그때를 경찰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음주 단속한다고 부인이랑 운전자 바꿔치기 하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경찰 선생님 저희 아내 잘못 없고요. 제가 술 먹고 이제 제가 바꾸자고 그랬으니까 저만 잡아가시면. 아니 잠시만요. 성함이 박수림 씨 맞으시죠? 예. 박수림 씨 아니 왜 여기 계셨어요? 뭐야? 인기가 좋아서. 경찰하고 알아? 아니 박수림 씨 그 지명수배 대상이시잖아요. 아니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계세요. 아니 저희랑 같이 빨리 서로 가시죠 일단. 그러게 나랑 자리 바꾸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보 미안해. 이따 경찰서에서 만나. 나 지명수배. 아내가 지명수배사였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 그것도 모르고 아내랑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다니 이러다 저희 부부 둘 다 경찰서에 가게 생겼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이런 일이 있어. 반전이다. 야, 아내가 지명수배자였다는 걸 몰랐구나. 웬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바꾸려고 했는데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직 경찰서에 가게 된 사연입니다. 지난달 27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경찰이 저녁 8시에서 10시경에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차량이 단속 현장이 여기 딱 보이니까 50m 앞에서 딱 차를 세운 거예요. 경찰이 딱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남편 A씨가 교수석에 앉아있던 아내 B씨와 자리를 바꾸는 거 요거 딱 걸린 겁니다. 단속 현장보다 더 앞에 있던 경찰이 그 장면을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음주운전 했으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딱 하려다가 거기서 딱 걸렸어.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랑 자리를 바꾼 게 오히려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만 알고 좀 둘은 모르던 사실이 있었어요.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수배자였던 거예요. 아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수배 대상이라는 거 남편이 모를 리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아내랑 운전대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해 있었고 일단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안 마신 아내랑 바꾼 건데 그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근데 딱 한 잔 했다는데? 아니야 한 잔이겠어요. 그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남편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진짜 한 잔이었을 수도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로 단속이 미달된 거예요. 0.03부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0.0이면 그냥 훈방조 진짜 다 한 잔인데 그럼. 그러니까 바꿔치기 안 했으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괜히 이거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더 커져버린 겁니다. 더 잘 됐어요 뭐. 남편이 경찰을 보고 좀 소스라치게 놀랐던 이유가 근데 또 있었습니다. 이거 뭐 거의 식스센스네요. 또 있는데요. 남편이 과거에 면허 취소를 받아서 또 무면허 상태였던 겁니다. 아이고. 무면허예요? 무면허에.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무면허로 차를 몬 것까지 적발이 됐고요. 결국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남편이 뭐 운전대 바꾸는 거 딱 들켰으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결국 나란히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제 마신 술의 양으로 봐서는 단속 대상은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바꿔가지고 일이 커졌는데 근데 이분도 지금 면허 취소 했으니까 어쨌든 문제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죠. 이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 반응은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정말 누리꾼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노래 생각나네요. 두 분이 천생연분이네요. 네, 나를 믿고 있던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천생연분. 자, 서로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재미있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런 걸 보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그렇지, 한다 그렇지. 하면서 꼼수를 쓰려다 더 큰 화를 입은 부부에게 일침을 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건의 아내가 지금 수배된 죄목이 저기잖아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를 구매하면 우리 다 등록하고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등록 원부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병이 차량 대포차 있잖아요. 이걸 운행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불법으로 튜닝했다든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대상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기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보통 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벌금형 처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명수배까지 됐다는 거는 그러게. 아마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지명수배까지 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명수배 대상이 되면요. 전국 또는 관할 이 수사기관의 정보가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정말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경찰서 출석하셔서 잘못 반성하고 처벌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남편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 남편 처벌은 당연히 어디까지입니까? 받아야 되죠. 예. 네. 근데 이제 지병 수배자가 이제 권고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음주 단속을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예전에 이제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인천공항에 갔는데 네. 거기서 딱 잡힌 거예요. 가다가 아이고. 아내가 지명 수배자였던 거예요. 상해죄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명 수배자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자, 어쨌든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네. 이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 1년 이내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강화가 됐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4% 이상만 되면 이제 단속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소주 한 잔 정도예요. 여러분 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고 괜찮겠지? 안 됩니다. 그거 다 이제 단속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고 여러분도 윤창호법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까 물론 현재에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나긴 했는데 네네. 어쨌든 음주운전은 굉장히 가중 처벌되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잘못한 게 있어요. 네. 운전자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이제 범이 은닉자나 도주대가 돼서 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까 네. 절대로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 음주 단속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거 네. 이거 얼마나 처벌이 심한지 그것도 진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주 단속하다는 저기 경찰이 보이면 막 네. 썸팅된 차 안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고 막 쿵따라쿵따라하면서 차가 들썩들썩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네. 다 안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하는 그래. 거예요. 아니, 저는 실제로 이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취해서 좀 덜 취했다 싶어서 자리를 바꿨는데 아이고. 너무 취해서 판단 능력이 없어가지고 처벌만 가중됐던 그런 사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음주 단속에 적발됐을 때 뭐 고의로라든가 당황해서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경남 기배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였어요. 네. 근데 이 사람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 오, 많지네. 이 사람이요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단속하는 경찰관한테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를 했고요. 어머머. 주치자 진술 보고서 쓰는데도 쌍둥이 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한 거예요. 당연히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런 범행에 대해서 재판부 죄질이 굉장히 불량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죄명 많습니다. 무면허죄, 음주운전, 뭐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많은 죄가 적용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람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무면허 운전으로도 2차례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 참작이 돼서 이렇게 무거운 이 실형을 살게 된 걸로 보이고요.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바꿔치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 범인 도피나 범인 은닉죄라든가 맞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방조죄 이런 걸로 타고 있는 사람 다 처벌될 수 있고 그렇죠. 절대로 이런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엄마 때문에 고민인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올해 70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일을 손에 못 놓고 있어요. 저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들 잘 뒷바라지 해주셔서 그 덕에 저희 3남매 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고요. 매달 용돈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한 7년 전부터인가? 엄마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돕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혼자 살아서 많이 적적하신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시골에 내려가니까 주변에서 저희더러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돈도 잘 벌면서 엄마 식모살이 시킨다고 욕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나이 90 넘은 어르신들 몸 씻겨드리고 밥 해드리고 요강 치우고 하루 종일 쭈그려서 고생스럽게 일하더라고요. 제가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뜯어말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나 아니면 저 노인들 누가 돌보냐 하면서 기어코 일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맨날 몸 아프다, 온몸 사신이 쓰신다 하면서 누가 누굴 돌본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주는 용돈 쓰면서 편하게 살면 좀 좋아요? 남들처럼 놀러 다녀라, 노래교실이라도 가라.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요즘엔 엄마 볼 때마다 허리가 더 굽어진 것 같아요. 힘들다면서도 일을 손에 못 놓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볼 때마다 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왜 자꾸 저렇게 굳이 힘든 일을 하시나, 이게 이제 지금 불만이신 거예요. 그렇죠. 엄마 연세가 70대인데 이 나이에 90대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하고 막 안타까울 것 같아요.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부모님 두신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아들, 딸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논밭 다 태워버리겠다. 왜냐하면 굳이 일 안 하셔도 자식들이 보내드리는 생활비나 용돈으로 편히 좀 지내실 수 있는데 그 굽은 손가락으로 그 아픈 다리로 그 아픈 허리로 굳이 그 밭에 나가서 굳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연처럼 아니 그렇게 부모님 고생하시는데 자식들은 뭐 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내 부모는 왜 이런 일을 계속 하시나 이런 속상함 토로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일로 한 7년 정도 부모님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한번 시원하게 해보죠. 그래요. 네. 저도 딸 입장 좀 이해가 되는 게 내 엄마가 남의 집 가서 굳은 일을 한다는 거 마음 편치는 않거든요.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도 이렇게 요양사 자격증 따시고 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이게 어떤 이렇게 치매 걸린 어머님은 그렇대요. 가면 네가 내 돈 훔쳐갔지? 그렇게 확 의심하고 다그치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적으로 고생하는 그런 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그거 정말 싫죠. 오늘 사례자의 경우는 지금 어머니가 꼭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또 자꾸 가서 고생하시니까 일단 마음이 싫고 그다음에는 동네 분들이 또 뭐라고 수군댄다고. 그렇죠. 불효자식이라 시골 내려갔는데 이런 얘기 듣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좀 걸리고 난처하긴 할 것 같아요. 난처하죠. 자식들 머리로서는 이렇게 부모님 당신들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자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일 보면 엄마 그거 위험해, 엄마 그거 아파, 엄마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자꾸 이렇게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듯이 부모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으로서는 당연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 자식에게 말 잘 들어라 하지만 부모님들은 놀랍게 자식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분명한 건 자식들이
부모들에 대해서 자꾸 나이가 들면서 간섭을 하게 되죠. 맞아요. 부모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혹은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고 또 나이를 먹었고 그 상황에 부모님이 더 약해지고 지식도 줄어들게 되고 맞아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나이가 들면서 생겨나는 여러 뭐 전전두엽이 어떻게 된다,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 내 부모를 이제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호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부모 노화에 대해서 노화 자체가 굉장히 약하거나 혹은 부족하게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판단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내가 성장해서 보니까 내 역할이 지금은 보호자를 넘어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부모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오랜 세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다른 책들도 좀 살펴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흔히 짧은 효도는 몸을 편하게 하고 긴 효도는 마음을 편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쩌면 이번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솔루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제발 좀 쉬어. 자식들 반대에도 꾸준히 일을 하는 엄마.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는 자아 실현 중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죠. 네. 어머니는 그야말로 원하시는 바를 원하시는 시점에 원하는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두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자아 실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계는 직업과 연결돼 있고요. 또 행복은 대신 자아 실현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막상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내가 진짜 내가 되기 위한 하나의 실현 과정. 이걸 우리가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중요한 건 그 자아 실현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생계를 따라가며 나의 생활을 충족시키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의미를 찾아가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나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충족시킨다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사랑을 나누는 과정인데 심리학자 중에 에이브러험 매슬로우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이 인간의 욕망에 관련돼서 인간은 크게 5가지 욕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최상의 욕망으로 자아 실현의 욕망, 자아 실현의 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적인 차원이나 생계나 생활을 넘어서 타인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의미를 구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지금 자아 실현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저는 사연 들으면서 이 사연자분을 이해하면서도 어머니께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사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돌보 씻겨드리고 네. 가서 뭐 청소해드리고 이게 뭐 시켜서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럼.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아 실현을 하는 중이다. 그 말 참 맞는 말이기도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이게 심리학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 침 속에는 이 좋은 면역을 강화시키는 여러 성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 결국 남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사람은 건강해진다. 이런 게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분이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방식은 100% 마더 테레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게 자식 눈에는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 그냥 마더예요. 그냥 엄마인 겁니다. 그게 엄마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좋은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엄마의 그 고생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엄마의 그 주름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식 눈에는 마더 테레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디스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통증이 보이고 이제 좀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그 마음도 있는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은 과거에는 내 엉덩이에 묻었던 그 똥을 제거하면서 나의 그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키워줌으로써 어머니 역할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한 가지 확실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세상의 어머니가 되신 건 확실해요. 이게 엄마에겐 이 돌봄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거지 더 늙으면 할 수 있겠냐. 난 이 일 하는 게 참말로 기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제가 좀 주제 넘습니다만 그 한 시인의 그 식구가 떠올라서 잠깐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일부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맞아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특별한 삶을 자식들의 눈을 통해서 평범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일의 뿌듯함이나 아니면 섬김의 기쁨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안쪽에서 터지는 그 기쁨과 탄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또 딸과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은 압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하게 만드는 이 아름다움과 이 온도를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따님 생각은 뭐 어머니가 하는 이 일이 참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맞아요. 참 우리 엄마 대단하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 엄마가 저 고생을 하면서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이중적인 생각이 또 드는 거거든요. 네, 또 딸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은 엄마인데 괜히 친정 엄마 이러면 뭔가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또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 농사 지으러 들어가셔서 지금 8순 9순 되셨는데 지금도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정말 제 말대로 했다면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논밭은 이미 다 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7, 8년 동안 함께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고 또 상담 현장에서도 나는 일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못하게 한다. 혹은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가 제발 이 일 좀 안 하게 좀 도와달라. 이런 상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죠. 한 가지 분명합니다. 내 기쁨을 자식들의 염려가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던 분들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아프거나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네, 맞아요. 또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는 소득이 있는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특별히 농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군가를 돕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오는 감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생애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열매나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자극으로 오는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 주는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쉼의 영역하고 바꾸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또는 어쩌면 생존 투쟁 중이다. 이러셨어요? 네. 어머니가 지금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식들 떠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걸 쉽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왔던 그 삶에는 뭐가 있냐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늘 가던 방향으로 그렇게 내 삶이 휘어지고 그 늘 움직이던 방향으로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익숙하던 그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지해버리거나 아예 그 공간이 비어버리면 그때 사람은 소실되는 경험을 해요. 자기 스스로 존재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때로는 빈둥지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굳이 식모살이라는 얘기를 자식들만 들었을까요? 어머니도 직접 숱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그 눈초리도 기억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소리도 귀에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총 받는 일, 그 험한 일, 그 굳은 일을 어머니가 왜 굳이 나서서 빠짐없이 하려고 하실까? 제가 볼 때 어머니의 평생의 주제를 어쩌면 단어 하나로 묶어본다면 무엇일까? 아마 돌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평생 해왔던 그 돌봄의 관성이 어머니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그 돌봄의 관성이 사라질 때 어머니에게 무엇이 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떠나서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지금 남들은 다른 선한 일을 통해서 인정투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어머니에게 이 돌봄이라는 인생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머니는 생존투쟁을 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제가 숨은 마음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엄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열성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생겨나는 그 병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까? 엄마 내가 돌봐야 되잖아. 맞아요. 어머니 제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마음도 내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우울감으로 고통받거나 허무감으로 고통받는 것, 어머니가 몸에 다른 사람을 돌봄을 통해서 몸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것, 어떤 게 더 어머니 입장에서 무겁냐라고 만약에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아마 말씀은 크게 하지 않으시지만 이 마음의 전체 이 공허감이 몸의 통증을 전 이길 거라고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 몸이 건강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시면서 남들 좋은 일 하다가 진짜 몸 좀 눕게 되면 그 병원비 내고 병수발하고 이건 자식의 또 몫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의 후회는 고개를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텅 비고 그전에 늘 손에 쥐었던 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흔히 말하는 후회감이라고 부르고요. 자책감이라고 부르고요. 우울감이라고 부르고요. 때로는 이거를 심리적인 자책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심리적 자책이란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심리적 공명이라는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어요. 네. 자기 스스로가 내 안쪽에서 말을 계속 퉁퉁퉁퉁 울리면서 이게 진자가 빠르게 그 숨은 공간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계속 귀가 울리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우울감이거나 빈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은 놀랍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걸 자식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자식은 부모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남편 먼저 떠나고 네. 혼자 남았을 경우에는 그 허무함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얘기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봤어요. 네. 자식들 다 떠난 그 빈집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는 어머니를 딱 떠올려 봤을 때 정말 1분이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외롭고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도 하려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나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평생 열매를 보셨던 분들은 나중에라도 열매를 보셔야 돼요. 이게 마치 자식 농사는 농사란 말이 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몸과 세월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자식들을 심어서 그 자식의 열매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삶을 농사로, 인생을 농사로 살아오셨던 분들, 인생을 돌봄 농사로 살아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건 내 자신이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키울 수 없다는 건 내 몸 자체가 사실상 정지돼 있는 땅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이 이후에 발생할 일과 지금 몸의 어려움, 이 두 가지 사이를 자녀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 무게를 재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 딸은 엄마의 건강이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도 있는데 엄마 볼 때마다 자꾸 등이 굽어져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예 일을 그냥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을 좀 줄이는 거 이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 줄이는 것도 괜찮고요. 돌봄을 이렇게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복지관에 가시면 생활지원사라고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1년에 여러 이제 몇 가지 좀 통과해야 될 교육 과정도 있고 또 이분이 정말 적절한가에 대한 이런 몇몇 과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생활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생활지원사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그 영역에 도전해 보시기 곧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직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게 노년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표창패를 준비하라. 표창패? 농사 못 짓게 하죠. 어머니들 숨어서도 짓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간절히 이 일을 해가지고 나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의 건강과 나의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또 거기에 의미까지 찾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못하게 하죠. 반드시 숨어서라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숨어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그렇다면 이 식모살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이 상황을
전환시켜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혼자 노모가 거기에 가서 일을 하시니까 혹시 저 사람이 뭐 돈을 받고 하나, 아니 혹시 저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 이런 눈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돕는 자리에 제가 볼 땐 첫 번째, 같이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가서 좀 도우시고요. 동시에 거기서 아, 엄마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내세요? 엄마에게 기쁨의 소리로, 기쁨의 목소리로, 기쁨의 탄성으로 엄마가 하는 일에 의미를 실어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엄마랑 같이 그 일에 들어가는 게 사실 엄마가 주변 사람들의 이 눈총과 그 말투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표창표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바로 뭐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표창이자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마더 테레사를 능가하는 이 아름다운 실천에 대한 바로 그 표창이자, 근데 그걸 자식들이 주지 마시고요. 손주들이 좀 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그걸 통해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돌봄의 사랑의 역사, 이 실천의 역사가 우리 가족의 아름다움이고 가족의 자부심이라는 것, 그걸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손주들이 할머니께 드린다면 자식들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맞아. 다음 생에까지 나의 역사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자녀들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나를 바라봐주고 그것을 존중해준다는 걸 느끼죠. 어쩌면 그 순간에 어머니 마음속에는 별이 빛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네 엄마 뭐 이렇게 굳은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냐, 그러게, 맞아. 이러면 아니 뭐 굳은 일이긴 한데 어머니 삶의 보람이시고 네. 이렇게 어머니를 두둔하는 얘기도 해주고 네네네. 그 일에 의미를 맞아. 부여해주고 이게 기왕에 하실 거면 그게 좋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다면 플랜카드도 하나 걸으셔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훌륭하시고 값없이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손주가 할머니에게 드리는 장면을 동네 사람들이 본다면 그 동네 난리 날 겁니다. 손주들 자식들 다 일깨워가지고 나 지금 봉사 시작할 거니까 손주한테 상패 좀 만들어 오라고. 그만큼 우리가 공로를 인정해 준다는 건 그의 삶과 존재를 인정한다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도 벅차고 값진 일이지만 손주들에게 더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이자 가문의 자부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시선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사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너희들 돈도 잘 버는데 엄마 힘든 일 시킨다고 불효자식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선 받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윤종신 씨의 못난이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내 애인이 다 못생겼다고 얘기하지만 니네들은 그렇게 놀려라. 난 행복할 테니.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언제까지 시선을 먹고 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시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어머니가 좋다시잖아요. 맞아요. 내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로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 일을 무조건 못하게 하고 막 막고 네. 뭐 자식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주면서 어머니가 아 내가 진짜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겠어요. 네. 그럼요. 어머니 마음을 아는 건 자식의 상상이 아니고 어머니께 질문하고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자주 하고 그걸 기뻐하시는지를 살피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화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왠지 비가 자꾸 이렇게 쭉쭉 내리고 이러니까 좀 처지네요. 그렇죠. 몸도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네.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월요일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